안녕하세요. 저는 병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신동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약용의 유배 이후의 병고와 노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801년 3월 장기에 도착해 봄을 나자마자 정약용은 곧바로 사지가 뒤틀리는 중풍을 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북녘태생이 남녘 외지의 음식에 잘못해서 생긴 습병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잘 생기는 병이 심해져 중풍으로 발전한 것이라 여겼죠. 비방인 창출술을 먹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그것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귀양지 장기에서 머무는 집은 살을 깨무는 빈대 등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벽에는 지네가 기어다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작은 벌레들이 돌아다니며 깨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바깥 지형과 기후는 어떤가요? 지대가 낮아 맑게 갯날도 습한 나쁜 기운이 자욱하고 산골이 넓어 바람이 많은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병들어 머리털이 올놀이 짧아져고 수심 섞인 시는 글자마다 궁상 맞을 지경이었습니다. 3월에 장기에 도착하자마자 이하술 6권과 기해박례변을 지었고 여름에는 성호 이익이 모은 일병마디 속담에 운을 맞춰 벽언시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1803년에는 봄에 단궁자목, 여름에 조전고, 겨울에 예전 상이강을 1804년에는 아학편 훈의를 완성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유배와 낯선 생활, 심리적 충격, 몸의 고질에도 아랑곳 없이 어떻게 이런 저술을 한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저술에 매진한 것일까요? 44살 때 12월 28일 한 해가 또 저물 쯤 귀양살이 5년째 정약용은 늙어가는 자신의 심사를 시루져 찾아온 장남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눈이 반년 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손 근육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훗날의 평가만을 기다리며 오로지 책을 읽고 저술하는 것으로 시름을 잊을 뿐이었습니다. 만년 정약용 자신이 가장 선호한 호가 사암이었음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아학편 훈의를 지었고 이듬해에는 정체 전중변 3권 승합문답을 이루었습니다. 46살 때 보면은 몸으로 고생했습니다. 부스럼 때문에 제자에 붙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몸이 잘 낫지 않고 고질이 되자 몸뚱이를 차볶듯이 쬐기도 하고 데운 물에 소금을 타 고름을 씻어내기도 하고 썩은 풀, 묵은 뿌리로 뜸을 떠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자 의서를 뒤적여 손수 신이고를 만들어 피부에 발라 병을 고쳤습니다. 벌집을 진하게 베이게 거르고 거기서 즙을 짜내어 뱀 허물을 제가 안 되게 살짝만 볶은 다음 단살을 넣어 만든 신유고의 제법은 동의보감에 기술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침 형 정약전도 비슷한 병을 앓고 있었던 듯 정약용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형에게도 이 신유고를 보냈습니다. 앓고 난 후 정약용은 4월 3일 백년사에 가서 놀았는데 지팡이 짚고 누대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늙음을 또다시 공감했습니다. 스스로 병이 많아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름에는 더위를 먹어 폐에 가래가 있었고 그 증상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귤 껍질을 조각내어 삼켰더니 폐의 기운이 소통함을 느꼈고 한 양을 계속해서 씹었더니 더위 먹은 증상이 없어지면서 폐의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이 처방은 본초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우연히 읽은 서유부라는 책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서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는 상례사전 50권과 예전 상구정 6권을 썼습니다. 47살 때에는 치통이 생겼습니다. 쇠한 몸에 이까지 병이 나자 혼자 울다가 신음하다가 딸꾹질에 구역질에 대낮에도 입을 끼고 방구석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 제자 일행이 술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해를 떠서 술판이 벌어져 몸이 괴로움 가운데도 삶의 위로가 되었죠. 배부르고 취한다고 병이야 나오리만
당장의 괴로움을 이렇게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치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요. 그는 단 것을 먹을 때 시린 치통은 벌레 때문에 생긴 것, 바람마저 심해진 치통은 통 때문에 생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제시한 대로 먼저 파도 천초를 물어봤지만 열 때문에 치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파와 마늘을 익혀 먹으며 보았으나 역시 열 때문에 이가 더욱 아팠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황련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을 쓰자 하룻밤이 지나 일단 통증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치통이 있던 그의 봄에 그는 다산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저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주역의 어려운 부분을 들춰 모색한 다산문답 1권, 재래고정, 주역심정, 도격요지 18칙, 영예비석, 춘추관점, 보주, 대상전가, 취계전의 주회, 설계전 정정, 주역서원 등이 이때 저술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예전 항복상, 상례 외편 12권을 완성했고 시경 강의를 살록했습니다. 49살 때 정약용은 병치레 하는 자신과 그에 익숙해져 다소 삶에 달관한 자신의 모습을 시로 읊었습니다. 송풍루 잡시가 그것입니다. 이 시에서 그는 산의 산이 모든 게 다 자연스럽고 평화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절구는 자주 찌어 익히 낄 새가 없지만 차다리는 이런 드물어 화로에 먼지 앉았지 라는 구절은 차보다 양모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시심으로만 본다면 30살 때 지은 두통가보다 달간의 묘미가 더 느껴지며 22년 후 쓸 노인 일케사에 나타난 초탈의 경지를 예감케 합니다. 이때 그는 병이 많아서 스스로 병척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봄에 관례자기와 가래자기, 겨울에 소학주간을 썼습니다. 병으로 힘들게 한 해를 넘기면서 봄 기운이 깊어져 고질병이 다소 호전됨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에 겨울 정약용은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풍병, 즉 중풍을 심하게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병의 뿌리가 깊어져 입가에는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꼈습니다. 혀가 굳어져 말이 어긋날 정도로 심각했죠.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던 형 정약전은 동생이 풍병이 있음에도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일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당장 이런 연구를 중단하고 수양하기를 권했죠.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손발을 굴신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도인술의 시행을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이런 수양 방법이 자신에게 소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면 세간의 잡념이 1000갈래, 10,000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오히려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그는 저술 활동을 하면 더 마음이 집중되고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도인법에 대해서는 이 방법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점을 잘 알지만 게으르고 산만하여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그는 겨울에도 여전히 병으로 엎드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장기에 머무를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이 풍병은 오랫동안 고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52때는 더위에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풍병이 더해졌죠. 54때 6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배의 고초를 같이 나누며 서신 왕래로 학문의 깊은 경지를 같이 나누던 형 정약전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57살 때 해배 즉 유배가 풀렸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없었던 18년간 살림을 도맡아
아이들을 키워낸 부인 홍씨와 이미 장성한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해배 이후의 기록은 고질의 심화, 신체의 노쇠, 기대했던 벼슬길의 포기, 형제를 비롯한 주변 인물의 죽음 등으로 인한 운명의 수능이 주종을 이룹니다. 해배되어 집에 돌아온 정약용은 미처 끝내지 못했던 저술을 완성했습니다. 58의 여름의 험음짐서, 겨울의 아흔각비 세 권이 그것입니다. 59살 8월 한 편지에서 그는 이례적으로 저는 병 없이 밥이 오면 밥을 먹고 옷이 오면 옷을 입습니다 라며 병고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의 고질이 나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특기할 다른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달 그는 집에 가난에 겹쳐 강진에서 올라온 딸과 그 어미에 대한 일로 심각하게 마음병을 앓았습니다. 이에 9월 그는 병체라 칭하며 몸의 병은 날로 고질병이 되어 근육과 뼈가 늘 아프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갑이 되던 이듬해 8월 그는 돌아온 뒤로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이 편지 이후 얼마 안 있어 집안을 지탱하던 맏형 정약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형 또는 유배를 모면한 그는 서재 정약현과 함께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1820년 이후 그의 저술 활동은 이전처럼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과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스스로 원대한 꿈을 이뤘다고 자처했기 때문이죠. 62살 때인 여름,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좀 괜찮다가 서늘해지면 통병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비가 내리면 병이 날까 걱정했습니다. 이에 승지 후보로 낙점되었다가 얼마 후 취소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64개와 같은 64살 때는 목숨이 쇠약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송장처럼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이는 연각병이 점점 고질이 되어 누워 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67이 되던 1828년 정약용은 자기와 같이 늙고 병든 친구 송홍 윤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둘의 인생에 대한 동병상련을 나눴죠. 오고 갔던 시들을 보면 병고, 더 나아가 삶의 집착을 넘어 자연으로 귀의하는 심사를 내비치면서도 정약용은 자신의 병이 단순한 노쇠가 아니라 다리 마비 병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리가 마비되면서부터 밖을 안 나갔는데 온갖 병이 오가는 가운데 마비는 한결같고 무릎 닿는 자리는 부러질 지경이라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는 꾀죄죄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 그는 문득 죽음을 예감했는지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부고를 듣는 날에 너는 다른 제자 연암과 함께 산속에서 한 차례 울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그쳐야 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약용의 유배 이후의 병과 노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병과 삶에 대한 그의 달관, 형제 사이였던 다산과 자산의 상호 배려, 친구 윤형이와 동병상련하던 정약용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